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픈 일을 겪은 70대 여성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은 견디기 어렵네요. 그러던 중 우연히 여러분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고 세상에는 나만큼이나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양한 이야기를 들다 보면 저보다 더 기막힌 일을 겪은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고 삶의 의지를 다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 오빠의 친구였던 남편과 결혼해서 연년생으로 딸과 아들을 각각 하나씩 얻었어요. 처음에 쌀가게에서 일하던 남편은 결혼 후에 세탁 기술을 배워서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 전까지 시골 읍내에서 부모님의 양장점을 도와드리며 경험을 쌓았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남편의 세탁소 한편에서 옷 수선하는 일을 시작했지요. 부부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싸우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재봉틀 소리로는 시끄러웠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시골 본가 이야기와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 그리고 옆집 부부의 싸움 이야기에 이어서 점심시간에는 세탁소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살림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작은 탁자에 앉아 남편과 마주하며 식사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그립네요. 세평 남짓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청춘을 보냈고,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우리는 그 집 옆의 살림집에서 떠나 마침내 안정된 집을 얻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좁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그날이 눈에 선다. 그러다가 딸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폐섬유증 판정을 받게 되었다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던 와중에도 이를 놓지 못했던 남편은 3년간의 투병을 끝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때 우리 딸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은 병원비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으로 고집스레 일을 했었다. 물정을 몰랐던 우리는 변별된 보험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거듭되는 치료로 가세가 많이 기울었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옷수선을 계속하며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딸에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녀석이 강렬하게 반발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엄마, 나 빨리 돈을 벌어서 아빠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대학 졸업장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 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 무조건 취업이 잘 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러자 만류하는 저를 이기고 기어코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요.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하는 딸이 성적을 낮춰 전문대에 진학한 것이죠. 저는 속상해하며 남편에게도 면목이 없었어요. 딸이 싫더라도 끝까지 말려야 했을 텐데요.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 하지만 딸은 정말 본인이 말한 대로 전문대에 가서도 열심히 했어. 어디서든 자기가 잘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졸업 전에 증권사에 바로 취업까지 했어. 그리고 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군대에 있던 아들이 전역했어. 그런데 당연히 복학할 거라고 생각한 내게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어. 엄마, 나 해외 가서 일해보고 싶어.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일하려면 그것이 어디서 쉬운 일이겠어요? 그냥 여기서 졸업을 하고 취업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나가왔다고 해요. 경쟁이 치열해서 어렵다는 걸 알아요. 군대 말년부터 많이 조사했거든요. 엄마, 한번 제 말 믿어봐 주세요. 저는 이때도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들어보니 다들 외국에 어학연수를 한 번씩 다녀왔다는데 그런 일도 부모님께서 보내주신다면 문제없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요. 그러나 아들을 그렇게 공부하겠다며 호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1년만 있을 거라고 했던 아이가 입국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그곳에서 정착하겠다는 소식을 듣고야말로 전하렴다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소식에 저는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아들의 결정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타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리를 잡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하여 딸과 둘만이 남게 되었는데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친구처럼 자매처럼 살아왔어요. 딸은 증권사에 입사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입사가 빠른 사람들만 다니는 고액 투자자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했죠. 그리고 거기서 부유한 사람들과 친목을 쌓으며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얻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딸은 몇 년간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적금으로 작은 상가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주식도 좋지만 아무래도 큰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실물 자산에 많이 투자했다고 하니 나도 그런 이유로 부천 신도시 쪽에 상가 하나를 샀어요. 아직은 12평짜리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몇 년 안에 꼭 몇 배로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믿어요. 딸은 부동산 세미나에도 자주 참석하고 책도 읽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노력 끝에 계속 상가를 사고 판매하며 종잣돈을 불렀죠. 우리 딸이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부는 작은 부업으로만 수입을 올릴 줄만 알았지요. 투자라는 것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10여 년 만에 딸이 상가를 넘어 꼬마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하나 없이 순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출판계의 사람이 딸에게 그간의 노하우를 책으로 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딸의 고등학교 동창이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추진력이 남다른 우리 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몇 달에 걸쳐 집필을 끝내고 책이 나왔네요. 그러자 딸의 책은 입소문을 타고 팔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작가 사인회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자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 입을 열었고 엄마, 아무래도 회사는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강연 요청과 다음 책 출판 요청으로 인해 병행하기가 더 이상 힘들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을 관두는 게 난리인데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요. 제가 뭘 하든 열심히 하겠지만 걱정 마세요. 그러자 딸은 결단을 했지만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까지 관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덜컥 놀랐죠. 불안한 제 마음을 알았는지 딸은 보란 듯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자신의 건물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 중에 연예인이 있는지도 금세 유명해졌습니다. 강남 일대의 재력가들이 상담을 받으러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죠. 몇 년 만에 회사원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제 딸이지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에만 몰두하느라 딸은 30 중반까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 상대에 대해서 섣불리 선택하지 않겠다는 고집센 딸이라면 경을 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나이 들어가는 내 아이를 보며 걱정하던 어느 날 딸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시간도 끌 필요 없이 바로 결혼하려고 해요. 내일 인사 나가기로 했어요. 괜찮겠죠? 아무 말 없이는 아니하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조금 일찍 말해야 했는데 얼굴도 한 번 보고 그러는데 밤중에 말하고 내일 오겠다고 몇 시에 오기로 했어요? 그냥 있는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예비사수가 인사를 왔어요.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남자였더군요. 부동산과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사업이 성공해서 기뻤었어요. 딸은 결혼도 일처럼 술술 해치웠습니다. 결국 사회를 인사한 지 반년 만에 결혼식까지 완료했죠. 딸이 결혼을 하면서 저는 홀로 서기를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해요. 사실 제가 살던 집은 딸이 준비한 아파트였습니다. 고생만 하는 어머니 편하게 지내다가 책 출간이 성공해서 처음으로 자기 집을 샀어요. 홀로 살기에는 넓은 집이라 딸이 결혼하면 전세 주고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사위의 강한 의지로 인해 결국 그 집에서는 3명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회식이 있는 날이면 꼭 음식을 포장해오고
출장 갈 때는 여자 둘만 있는 것을 걱정하며 문단속을 당부했죠. 딸도 결혼을 해서 안정이 되었다는 것 같았고, 그때까지는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사위가 조금씩 사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한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화하며 공원 산책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딸과 사위가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려요. 의아한 마음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딸에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글 캐릭터즈 당신이 한 번만 도와줘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한 번에 몇 억씩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그 큰 돈을 턱턱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당신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잖아. 능력이 있잖아? 능력? 당신 이제 보니 내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결혼했나 봐. 미안한데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 아니야. 잘못 봤어. 얘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만 정리해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돈이잖아. 그게 아무 때나 그렇게 정리가 되는 줄 알아? 내가 다시는 이런 무리한 부탁하지 말아야 한다. 권리네 남편이 된 권리다. 마누라 재산이면 내 것이나 마찬가지지. 너얌체같이 네 것을 꺼내 나누겠다 이거야? 난 당신의 재산은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더 이상 이런 부탁하지 마. 이게 너가 자빠져야 정신 차릴래? 내가 어찌해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겠다는 듯 하게 매몰차다는 게 말이 되냐? 대충 들어도 사위가 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매일 늦어지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가 뚝뚝 끊겨서 잠시 후 둔탁한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안절부절했죠. 당장 방으로 들어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사위가 화를 내고 계셔서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렸답니다. 얼른 돌아서 딴청을 피하기도 했고 그때 갑자기 사위가 뛰어나오며 멈칫해 있었어요. 겉옷을 입고 있더군요. 분명히 나를 보았을 텐데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위가 나가자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딸은 침대에 걸터 앉아 울고 있고 바닥에는 TV 리모컨이 떨어져 있었죠. 제다리는 소리는 아마 리모컨이 어딘가에 부딪히면 나는 소리였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아.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네. 아빠랑 나도 사이가 그리 좋다가도 월세 내는 날 다가오면 투닥거리고 그랬어. 엄마, 나 결혼 괜히 했나 봐. 엄마랑 둘이서라도 행복했는데 괜히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박서방이 일이 뭐가 잘 안 풀려서 그런가 본데. 원래 저런 사람 아니잖니? 아니야, 엄마. 원래 저런 인간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어떡하지? 저는 딸의 눈물에 가슴이 아파 한참을 곁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싸우다 나가버린 사위는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괜히 사위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사위가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자신의 결함을 들킨 것 같아서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행동했어요. 장모님, 방 청소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요. 서류 같은 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중요한데 어디에 있는지 헤쳐봐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나는 먼지만 닦고 물건은 다 제자리에 두었는데 하지 말랬으면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영이가 누굴 닮아 고집이 생가했었는데 이제 보니 장모님 닮은 모습이네요. 알겠어요. 은영이가 바빠서 도와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그 방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위는 말만 하고는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닫고 들어갔죠. 그리고 어느 날은 식탁에 차려진 반찬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이야기했어요. 날 음식 솜씨는 엄마를 닮는다던데 장모님은 오래 살림을 하셨어도 솜씨는 어디 갔는지 반찬이 하나도 없네요.
당신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먹기 싫으면 그만 먹어. 맞벌이하는 우리 생각해서 하루 종일 발을 동동거리고 먹을 거리를 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누가 하라고 했어? 전화 한 통으로 진수성찬이 배달되는 세상이야. 요즘 누군가 냄새가 나게 국장 같은 걸 집에서 끓여 먹나. 맛이 있다면 말하지 그만해. 당신, 앞으로 당신이 밥을 직접 챙겨 먹으세요. 그럼 괜찮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너? 집에서 밥을 먹으면 맘에 안 들면 말을 못 하겠니? 여긴 집구석인데 들어와 봐. 마누라가 다정한 것 같아요. 노인들 솜씨가 좋다고 했다. 어떤 낙이 있어야 하는데. 두 분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물러났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나서면 사위가 다시 난리를 피우겠어서 조용히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날이 갈수록 사위의 행태는 점점 사나워졌어요. 결사건에 시비를 걸고 딸을 괴롭히기도 했죠. 아마도 원하는 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럴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게 우연히 고향 친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했던 친구가 당뇨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사라지셨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없는 집에는 딸과 사이만 남아있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친구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고 싶어서 고민하다 결국 그 심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고민 끝에 그래, 하루라도 어때 생각하며 고향 부산으로 향했죠. 하지만 다음날 서둘러 올라온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 집은 도둑이 든 것처럼 난장판이었고 딸의 모습은 처참했는데 거실이며 방에는 온갖 물건들이 뒹굴고 있었다. 또한 딸의 얼굴은 멍이 들어 퉁퉁 부어 있었고 팔과 다리에도 여기저기 상처가 보였다. 피가 거꾸로 쏟이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저는 없는 사이에 사비가 미쳐서 날뛴 것이 분명했고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 딸은 그런 저를 오히려 위로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인간이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야. 돈을 좀 해달라는데 내가 버티니까 지성질에 못 이겨서 나만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인간도 여기저기 다쳤을 거예요. 아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버지는 너한테 눈 한 번 흘리지 않고 키웠는데 미안해, 엄마.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정말 미안해요. 박서방이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딜 간 거야? 결국 나는 졌지 뭐. 분당 아파트를 팔아서 사업자금 대주기로 했어. 말로는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 번만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신나서 나갔어. 일 처리하는 거 준비한다고. 엄마는 잘 모르지만 뭔가 불안하다. 원래는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는데 이번에만 도와줘야겠어요. 저는 딸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마음 상태 같아서는 당장 헤어지라고 하고 싶었지만 더 살아보겠다는 딸을 제 손으로 이혼시킬 수는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했죠. 이렇게 딸의 도움을 받은 후 사위는 금세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다시 살갑게 대우해주기도 하고 꽃도 사와서 제 음식을 칭찬하기도 했어요. 그러더군요. 도대체 무슨 얽히고 설킨 사람이었는지 제멋대로였네요. 저는 커다란 돌 하나를 가슴에 얹고서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품고 잠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깊은 잠을 자도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한동안은 딸과 사비가 제법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야 마음을 좀 놓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평화는 제게 반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사업에 문제가 또 생겼는지 사위는 다시 딸을 들뜨게 했습니다. 당신 건물 담보 잡으며 그 돈 충분히 나온다고 해. 내가 아예 팔자는 게 아니잖아. 담보를 이용해 좀 빌려주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성질을 낼 문제인 거야? 자기, 그때 뭐라고 그랬어? 딱 한 번만이라고 그때만 도와주면 다 잘 될 거라고 했잖아. 그 정도로 퍼부었는데 안 되는 거면
그냥 정리하는 게 답이야?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고 안 되는 일에 언제까지 돈을 끌어야 하는 거야? 뭐, 너의 마누라가 한다는 말이 왜 그렇게 지금 나 망하라고 기다려서 우러러 볼까? 내가 왜 결혼하고부터 일이 이렇게 꼬이나 했는데 너 같은 걸 만나서 그런 거야? 자기 능력 없는 걸 왜 내 탓을 해? 이제 그만 인정해. 자기 그쪽에 능력이 없어. 제발 다른 일을 찾아봐. 뭐, 다른 거 해보려고 해도 벌어진 일이나 수습해야 하지 이대로 망하면 최고를 만나게 생겼는데 너 기어코 남편 콩만 먹여야 속이 시원하겠냐? 저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다른 분명히 지난번에 분당 아파트를 팔아 사업 자금을 대주었죠. 그런데 3위는 건물까지 잡혀 돈을 더 융통해달라고 억지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딸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네요.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어요. 사위는 매일같이 딸을 괴롭혔지만 딸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런 전쟁 같은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대전에 강연이 있어 내려갔던 딸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강연이 늦게 끝나서 내일 올라올 것 같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려갔는데 엄마, 사람 들어왔어요. 지금 일하는 중이 아니라니? 네, 그런데 급하게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집에 들어왔냐고요? 아직 집에 들어올 시간이 아닌 걸로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정말 사람 극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이 전화를 해서 혹시나 하고 사무실에 가봤는데 인감과 건물 등기부 등본을 가져갔더라고요. 좀 봐봐요. 잘 두었는데 그동안 없어진 것도 있어요. 몰랐는데 오늘 직원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서랍이 뜯겨 있더라고요. 집에 두면 너만 생각할까 봐 일부러 사무실에 숨겨둔 건데 어쩜 좋아요. 설마 박서방이 그런 죄까지 하겠어? 어딘가 다른 곳에 두고 깜빡한 건가?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뒀어요. 서랍까지 망가져 있다니까 틀림없어요. 엄마, 제가 강의 끝나고 바로 올라갈 테니까 인간이 오면 좀 붙잡아 주세요. 오늘은 진짜 단단히 지어야겠어요. 뭐, 아니 그거 끝나면 몇 시간이나 늦는데 지금 이렇게 비까지 오잖아. 오늘은 그냥 예정대로 거기서 자고 내일 올라와서 만나면 돼요? 아니에요, 엄마.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한시라도 빨리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그래도 이 도로의 밤은 위험해요. 제가 어디 못 가게 잘 붙들어 둘 테니 내일 오세요. 엄마, 이제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끝나면 바로 가겠다고요. 알고 계세요? 딸은 단단히 결심해서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밤에 운전을 한다는 게 불안했고 결과적으로 그날 마지막 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딸이 늦은 밤에 급히 올라오는 비 오는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만 사고를 밀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에서 다른 이미 하얀 천을 덮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도 못하고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고 정신이 없었어요. 급하게 당한 일이라 사람들에게 연락할 여력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마지막 힘을 모아서 간신히 친정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소식을 듣고 한 달 후에 달려온 동생이 모든 장례 절차를 처리해 주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던 사위는 빈소가 마련된 지 하루가 지난 후에야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사위의 멱살이라도 잡고 내동댕이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딸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없었습니다. 사위는 비참한 남편처럼 딴척을 잘 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마다 마치 두 사람이 사이좋게 살았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위의 모습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진실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딸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위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나를 보자마자 갑자기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은영이가 짐 정리를 하지 않나요? 어차피 떠난 사람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여기 남은 짐을 정리해야죠. 잘 됐네요.
하시는 김에 장모님 짐도 얼른 싸주세요. 너, 그게 무슨 소린가요?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은혁이도 없는 집에서 계속 생각하고 계신데 저랑 둘이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딸과 제가 살던 집이었고 사회적으로 딸이 집을 딸랑 들고 들어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죽자마자 저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사위가 술에 취해서 실언을 한다고 생각했었죠. 나가라니, 여기가 내 딸 집인데 내가 어디 가는가 자네. 취했으면 어서 들어가자. 이거 봐, 어이가 없네. 그 딸인 나랑 결혼을 했잖아. 그럼 그 재산이 다 내 거라는 거 몰라? 어디서 죽어 없어진 딸 핑계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짐 챙겨서 나가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막말로 이 집에 몸뚱이 딸랑 들어온 건 차례 아닌가? 지금 와서야 말이지만 사실 결혼하면 집은 남자가 구하는 게 보통이 아닌가? 그런 부담도 없이 잘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제 우리 딸 없으니 나더러 나가라는 건가? 네, 그럴 줄 알았지. 노인네랑 딸년이 똑같네. 이깟 아파트 하나 있다고 유세 떨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 내가 진즉에 알았어. 그러나 그런 혜택도 없었으면 늙고 허물어진 당신들과 내가 왜 결혼했겠어요. 집까지 말하면서 바쳐야 할 게 있으면 당신 딸보다 더 젊고 이쁜 사람들이 허다했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는 우리 딸이 돈 좀 있으니 그거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당연하지. 그거 빼고 당신 딸이 뭐 보여줄 만한 게 있어서 결혼했다고? 그러나 이런 의심의 소리를 하자 도끼 눈을 뜨며 돈에 눈이 멀어지며 남편을 알기를 기다리는 듯이 흉내내고 내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사위의 무례한 말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죽은 딸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안타까울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을 끝낸 사위가 갑자기 제 방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여행 가방에 내 옷을 아무렇게나 넣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사위를 말렸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거 그냥 두지 못하겠나? 하지만 사위는 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현관으로 가서 제 신발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았어요. 그러더니 억지로 가방을 닫고 저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딸도 없는 집에 붙어 있을 생각 말고 이자 아줌마 길 가세요. 빨리요. 뭐라고요? 이런 밤중에 어디를 가라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바 아니고요. 어서 나가기나 해요. 사위가 저에게 달려들어 저를 기어코 밖으로 끌어내더군요. 결국 맥도 없이 내쫓겼지만 옆에 짐가방이 나란히 놓이고 문이 닫혔습니다. 악마 같은 자식아.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가지만 내가 얼마나 잘 될지 내 눈을 살피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현관에 서서 악을 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고요한 복도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지더군요. 할 수 없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니까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위는 분명히 집에 오며 이 상황을 볼 텐데 그 붉은 손을 내쫓았던 겁니다.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딸이 대답할 리 만무했지만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빗속에서 우산을 쓴 누군가가 저를 불러오고 있었어요. 엄마라고 놀라며 말했어요. 누구니? 설마? 은영이니? 저는 죽은 딸이 돌아왔을 리 없다는 것을 알지만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그 상대가 조금씩 저에게로 다가오는 걸 봤어요. 저는 가까이 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품에 안겨 울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바로 호주에 살고 있던 나의 아들이었어요. 은성아, 은서가 왜 이제 왔어? 누나가네 누나가. 알아요. 이모 전화 받고 바로 비행기표 알아봤는데 표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계속 알아보다가 이제야 온 거예요. 근데 엄마, 괜찮아요? 비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가방은 또 뭔가요? 아들은 일단 저를 편의점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커피를 사줬어요.
그곳에서 몸을 녹이며 그날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해주었죠.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주먹을 짚은 채로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저런 썩을 인간이. 사실 그동안 그 인간이 행패를 부린 것은 누나한테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폭우 속에서 엄마를 내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엄마, 일단 우리 이모네 집으로 가요. 기운을 좀 차리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요. 결국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지척에 사는 동생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 말고는 아들도 저도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더라고요. 잠시 후 동생은 갑자기 찾아온 저희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며칠 동안 저희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네요. 그 덕에 저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한국에 돌아온 그날부터 정신없이 바빠 보이더군요. 말로는 누나가 부탁한 일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누나랑 연락을 하면서 상황이 그래서요. 둘이 같이 진행하던 일도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일이 마무리되면 엄마께도 전해줄 거예요. 그동안 걱정 말고 엄마는 잘 건강 챙기세요. 알겠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너에게까지 문제 생기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아들이 전해준 말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 사람 이제 다 끝났어요. 드디어 누나가 복수했나 봐요. 이젠 정말 후련하네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복수라니, 그동안 너 정신없이 다닌 게 그런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였니? 실은 처음에는 누나랑 같이 추진하던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어떤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서류라니? 무슨 서류냐고요?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아들의 대답을 듣고 나니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이 정말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누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던 거거든요. 혹시나 누가 볼까 봐 꽁꽁 숨겨두었던 것을 유품 정리하고 사무실을 비우면서 발견된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요. 추징금과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그런 금액을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봐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부실한데 이번에 큰 타격을 받으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누나가 건물 담보로 빌린 돈도 갚을 수 없을 것 같고 결국 건물은 은행에 넘어갈 것 같아요. 아쉽지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그래, 누나가 피땀 흘려 읽어온 것들이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누나가 평택에 땅을 사들었고 잠실에 아파트를 샀는데 대박을 터뜨린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은 제 남편과 같이 못난 성품을 눈치챈 후로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호주에 있는 동생의 도움을 받았대요. 동생의 이름으로 평택에 땅을 샀는데 그곳 주변의 대기업이 산업단지를 짓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딸이 투자한 논밭이 상업용으로 변하게 됐어요. 용도가 변경되어 큰 돈을 벌어왔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잠실에 구축된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오랜 기간 끌어왔던 재건축도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 모든 일을 누나의 부탁으로 철저하게 비밀로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누나가 돌아가고 저가 위기에 처한 때 아들이 나서서 도와준 것입니다. 아들은 그 수익으로 제게 살기 좋은 고급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었고 또 몇 개의 상가를 계약하여 그 월세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도록 해놓았습니다. 저는 딸과 아들의 도움으로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풍족한 노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은영이 만났어요. 이것 봐요.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네요. 나는 호강하게 될 테니 당신 거기서 은영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내가 씩씩하게 잘 살아야 어렵게 노력한 은영이가 기뻐할 거예요.
말을 하면서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아들을 부둥켜 하는 채 한바탕 울고 말았어요. 그 후로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들은 호주로 돌아갔지만 그게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은 어미가 걱정되는지 아들이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어제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음 주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금쪽 같은 딸은 허망하게 잃었지만 산 사람은 그렇게든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딸이 선사해준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훗날 밝은 얼굴로 그 아이를 만나러 가겠어요. 부디 저희 딸도 그때까지 제 아버지와 함께 편안히 있기를 바라겠어요. 아참, 아들이 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그 망할 사위에 관한 것이었네요. 자식이 엄청난 금액의 추징금과 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로 고소를 당하며 송사에 휘말렸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그 인간이 정말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어요. 저는 체중이 10년 만에 확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생은 정말 한 발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제가 먼저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죽은 딸의 덕을 보며 노후를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미래를 걱정하고 궁금해해도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욱 오늘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알 수 없는 내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